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우이 우아아 칭칭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원 변호사, 개그맨 강성복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검찰청 앞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촛불 집회 참가 숫자를 놓고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고 주최 측은 200만 명이다. 경찰 측은 추산하지 않았고요. 자유한국당은 200만 명은 터무니없는 숫자다. 오늘 나경원 대표가 얘기했던 것은 5만에서 10만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촛불 집회의 숫자 논쟁, 세 분 입장은 어떻습니까? 차례로 들어보죠. 이준석 최고위원은 분석을 많이 했더라고요. 제가요, 무슨 심도 있는 분석을 한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광화문 같은 경우에 딱 사진만 봐도 지난번보다 많이 왔군 이게 되잖아요. 딱 어디까지 차면 어떤지 감이 오잖아요. 서초동 일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진 구도만으로는 사람들이 비교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언제나 이제 이 시위 집회 진영 같은 경우에는 개최하는 쪽에서는 늘리려고 하고 그리고 그 반대 입장에 있는 쪽에서는 줄이려고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뭐 익숙한 논쟁이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봤던 거는 원래 집회라는 거는 들어온 사람 있고 나가는 사람 있고 예. 6시간 동안 집회하면 1시간 있다 가는 사람 있고 이렇기 때문에 네. 연인원을 추산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왔다 간 사람 보려면은. 근데 예. 그렇게 하면 면적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교통수단을 이용한 사람 숫자라는 게 정확하다. 이건 뭐 사실 기존에 있었던 방식이고, 근데 서초동 일대에 뭐 이제 지하철, 버스 뭐 이런 것들 분석해 보면은 대략 10에서 20만 정도 나온다. 이 정도로 그냥 합리적으로 추산한 건데,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숫자가 여당에서 이제 대변인 논평으로 200만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앞으로 그런 좀 과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는 여야를 예. 막론하고 좀 사라져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예. 조소의 대상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예. 서로 뭐 도박하는 것처럼 레이즈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예, 저도 200만은 좀 부풀렸다고 보는데 예. 그렇다고 5만이다 10만은 또 너무 줄인 거 아닌가. 삼국시 보면요. 항상 100만 대군이라 예. 그래요. 뭐 50만 대군, 10만 대군 뭐. 근데 사실은 지금 보면 그게 안 맞다고 알려져 있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다들 분석을 했어요. 뭐 박성준 의원도 분석을 하고 했는데 그 분석 그거보다는 그 열망이라든지 그 예. 열기 예. 드론을 전 봤습니다. 예. 드론을 찍은 거 봤을 때는 제가 뭐 거기 항상 거기 있기 때문에 서초동에 골목에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숫자보다는 일단은 그 열기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5만이라고 얘기하니까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돌아온 토요일 날 또 어느 수가 될지 또 기대가 예. 되는 상황입니다. 강성호 씨. 말씀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라는 생각, 물론 부풀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5만이라는 숫자는 비교되는 사진들을 갖고 나오는 걸 보면은 참 이상한 게 그 적다고 표현하는 분들의 사진을 보면 낮이에요. 그리고 많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밤이에요. 예. 이런 것 좀 이렇게 서로 예. 아전인수가 안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게 원래 이걸 정확하게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휴대폰 셀타워에서 나오는 걸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 때 보면은 6차 촛불 집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이제 휴대전화 뭐 국민이 한 개씩 들고 다니는 경우는 없죠. 그래서 네. 53만 정도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알려진 게 뭐냐면은 실제 6차 집회가 뭐 200만 명이 왔다, 180만 명이 왔다 이랬는데 실제 53만 명이 왔었어요. 네. 근데 그 정도로 추산치와 이거는 부정확한 그 정도가 있고 저는 예전에 이걸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민중총궐기 때도 비슷한 방식으로 했을 때 26만 명 정도 이제 왔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상대적인 비교는 가능하겠죠. 이게 뭐 굳이 진영을 나누자면은 네. 그 민중총궐기 오셨던 분들과 그리고 지금 오셨던 분들이 아마 좀 진영이 비슷하다고 좀 보는데 그렇다면은 상대적인 비교로 그때 메시지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공감을 사고 있냐는 살펴볼 수 있는 그냥 사회과학적 의문이 생기겠죠. 그럼 그때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그 많이 모였잖아요. 네. 광화문 촛불 때. 네. 그때 휴대폰이 안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거는요, 휴대폰 용량, 셀 용량이라는 건요, 애초에 서초구 일대라는 곳은 그런 집회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통신사에서 셀타워를 얼마나 많이 예. 배치했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 강성호 씨가 아전인수식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 이준석 위원이 광화문 얘기했으니까,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 왔다고 언론 보도가 났을 때, 역시 교통수단으로 분석했거든, 지하철로. 네. 그래서 광화문과 서울광장 인근 12곳 역 이용 고객 154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같은 동기,
그러니까 1년 전 동기 70만 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거기다가 지하철 수송 분담률이 37%니까 당연히 100만 명을 넘었을 것이다. 이게 추산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언론 보도 특히 보수 언론에서 나오는 것은 같은 기준으로 해서 서초 교대 이용 고객이 10만 명이다. 지하철. 네. 그러니까는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다. 이건데 여기에다가 교대 서초에서도 고속터미널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시간을 오후 5시간이 12시로 잡으면 43만 명으로 늘어나거든요. 거기다가 남부터미널 강남역까지 포함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저는 분석한다고 많은 분들이 각자적으로 기준에 맞게 분석하는데 강성호 씨 말처럼 전부 다 자기 눈에 물대기식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전인수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여기에 집착하지 말고 왜 그 지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왔었을까 이걸로 한번 가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 생각이 주최 측이 지금 전혀 예상 못했던 예. 수거든요. 주최 측 예상한 수가 뭐 예컨대 예. 10만이라면 주최 측의 예상보다 10배 이상 뭐 수십 배라고 지금 표현할 정도가 되는데 그 어떤 포인트에 좀 초점을 맞춰야 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해당 언론사에서 서초 교대역을 분석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역 데이터도 받았답니다. 그런데 예. 다른 곳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서초역에서 이미 만차로 지하철이 다 왔기 때문에 만차로 온 지하철 강남역에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한 이동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이고 그 당시에 서초구에 제가 봤을 때는 얘기했던 게 광화문과는 다르게 통제를 하면은 버스는 전부 다 이용 불능 상태가 됐습니다. 실제로 뭐 그런 어떤 조건들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지 광화문과의 일괄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예. 뭐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만 제가 토론한 건 아니니까요. 왜 입이 근질근질? 하란 말입니다. 이거 계속 이 얘기만 하려고 예, 이 얘기를 딴 데서 다 했던 거예요. PD가 또 눈이 깜짝 이거 다 커졌습니다. 했던 예. 얘기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도 말도 예. 일부 맞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이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것으로 공론이 분열되지 않느냐. 자유한국당이 일단 이번 촛불 집회에 대해서 홍위병 정치고 모택동 나치 수법이다. 그리고 전희경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멍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을 리가 없다.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이었거든요. 예. 좌좀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예, 이렇게 표현했기 뻔들. 때문에 예, 너무 이걸로 공론이 분열되고 촛불 집회 참석하는 사람을 야당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참여 인원에 대해 가지고 비난하는 메시지는 전 잘 보지 못했고 저는 이 집회에 대해서 인원을 부풀리거나 하는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도 이번에 맞불 집회라고 해가지고 10월 3일 날 집회를 주도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해놓은 말들이 자유한국당에는 또다시 화살로 돌아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바른미래당에서 저희 이제 유승민 대표와 함께하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10월 3일 집회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다른 형태로 저희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예. 다른 형태는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광화문에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그 기독교 계열 단체들이 주도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같이 해요, 그죠? 정광훈 목사와 그런 분들이 많이 이제 운동본부를 차려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제 생각엔 백화점식 구호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원래 매번 모이시던 태극기 부대도 오셔가지고 탄핵 반대 외치실 거고요. 거기 뭐 교계 인사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뭐 동성애 반대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뭐 그러다 보면은 생각보다 그 메시지가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집회가 동력을 받으려면은 다 같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외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백화점식으로 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때 대학로에서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비슷한 집회를 기획하고 있다. 바른미래당? 네, 아니 대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집회가 있어서 예. 저희는 그 주변에서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형태로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저기 광화문에 모이는데 이 야당 자한당에서 그 이제 공문을 내렸다고 하죠. 몇 명씩 동원해 달라. 네. 뭐 이런 거 좋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 당연히 그 자기가 자발적인데 같이 가자 해서 가면 좋죠. 근데 만약에 혹시나 이 오시는 분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막 이런 식이라면 진짜 후폭풍 어마어마할 겁니다. 예. 그렇죠.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자유한국당이 그 촛불 집회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분 자유한국당 의원들입니다만 비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3일날 광화문에서 집회가 있었을 때 그걸 또 여권 인사들이 만일 비난을 한다면 정말로 그거는 국론 분열의 장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이 좀 됩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런데 이 사실 우리가 이 집회 인원 부풀리기에 대해 가지고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거든요. 이건 어느 시점에 각성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처음에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의 숫자를 많이 따지기 시작한 게 월드컵 응원하면서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야 우리가 자랑스러운 기억이니까 다들 넘어갔지만 정당들이 이제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꾸 부풀리는 것은 제 생각에는 좀 앞으로는 사회에 예. 악효과가 더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와서 조국, 정국
속에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 나왔는데 그 얘기 한번 해봅시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이에 시사 개보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성인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조사인데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조사입니다. 여기에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 여론조사인데 이낙연 총리가 20.2%로 1위, 뒤를 이어서 황교안 대표가 19.9%로 2위, 3위가 조국 장관이 13%, 4위가 이재명 지사 6%, 5위가 홍준표 전 대표 4.5% 이런 순인데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4.1. 유승민까지 얘기해줘야 우리 그래요? 유승민 최고가 좋아하죠. 그럼 예. 심상정 3.6까지 하시죠. 네. 조국 장관이 갑자기 뛰어올라서 13% 3위로 뛰어올랐다.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결집이 된다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의도도 아직은 뭐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뭐 대권 얘기는 하지 않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공격당하는 게 또 지지층들은 결집을 해서 와. 여당 지지자들의 결집이라고 봅니까? 결집이라고 보입니다. 예. 저는 근데 이거 현상은 한 1년쯤 전에 제가 봤던 적이 있어요. 그게 정확히 뭐냐면은 그 드루킹 수사 진행되고 이럴 때 그때 김경수 지사가 출마를 굉장히 주저하다가 결국 출마를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당선이 됐어요. 굉장히 높은 지지율로.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김경수 지사가 차세대 대선 주자다라고 이제 밀어 올리게 되었고 그 과정 중에서 사실 지금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이 그를 적자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랬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근데 예. 제가 봤을 때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무한 신뢰가 이제 드러나는 시점에서 예. 당연히 그 적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예. 이낙연 총리의 지지층이 다소 빠지고 예. 조국 장관의 지지층이 올라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그런데 아까 제가 데자뷰라고 얘기했던 것이 김경수 지사도 결국엔 그런 법적인 어떤 그 좀 아픔을 겪으면서 결국 예. 지지율이 빠지고 지금은 또 다시 대선주자 랭킹에서 사라진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근데 좀 달리 보는 게 이낙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이낙연 총리 지지율이 좀 더 올랐어요. 그럼 빠졌어야 되는데 25에서 20으로 떨어진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게. 떨어졌어요? 예, 이게 제가 그 방금 전에 방송하고 와가지고 그걸 봤는데. 맛있어. 제가 얘기할게요. 이거는 이 수치는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이 아닌가. 조국 장관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의 이 법무장관이 제 인생의 마지막 공직이고 마지막 소명이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지켜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그거에 대한 열망이라고 생각해요. 그 수를 딱 계산을 해봐도 저는 이낙연도 문제지만 이재명이나 그 다른 여권 주자 표를 받아온 것 같거든요. 거기서 빠졌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지 뭐 이게 좀 결집된 상황이라고 봐야 되지 이게 뭔가 적자니까 글로 집중됐다 보기에는 조금 저는 근데 이제 앞으로 이 어렵지 수치는 않나.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그 조국 장관의 또는 일가에 대한 수사의 결과에 따라서 또는 또 나중에 이어질 재판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크게 추론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예. 적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장관은 본인이 그동안 계속해서 인터뷰에서 밝힌 것 그리고 청문회에서 밝힌 것 본인은 더 이상 공직은 나가지 않겠다 했거든요. 대통령은 언감생심이다. 그래서 저도 의미 없는 조사라고 봅니다. 다만 계속해서 언론에서 조국이라는 이름이 보도가 되고 반대하는 만큼 또 결집 세력이 늘어나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처음에 이게 주관식으로 물어서 많이 나온 사람들을 이제 후보로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의 인지도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조사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여권 지지자예요. 23%. 예. 아니, 저는 이 지지층이 어디서 왔느냐는 약간 좀 궁금했던 것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낙연 총리의 지지층이 좀 빠졌다면은 그것 나름대로의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이 원래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었나를 보는데 약간 도움이 될 거고요. 이재명 지사 측에서 왔다 그러면 또 그것도 나름 의미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저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주류 비주류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이낙연 총리가 주류 쪽에 좀 속하죠. 범주류라고 할 수 그렇죠. 있겠고요. 범주류라고 하는 게 맞죠. 이재명 지사는 지사는 비주류고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조국 장관이 이제 그 가운데 꼈다. 그렇죠.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딱 그래 보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의미 있습니까 요새 예. 설문조사가? 자유한국당의 차세대 주자로 꼽혔던 홍정욱 전 한나라당 아하, 의원, 뭐. 그 본인이 갖고 있던 언론사도 매각 처분하고 예. 아마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느냐. 또 로보콜도 있었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네.
그런데 지금 딸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정치 활동에서 상당한 악재가 악재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예. 복귀 어렵다고 봅니다. 신문사 다시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자, 상황이 또 뭔가 참 우연의 일치인지도 몰라도 자식 문제로 지금 조국 장관이나 뭐 얘기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예. 조국 장관의 따님이 만약에 마약을 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구속은 아니고 미성년자는 뭐 구속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이 정치 좀 재개를 노렸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본인이 어렵다.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방향이 돼버렸고 자식은. 아마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저는 다른 복귀 딸이 어렵다. 아버지는 아버지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우리나라 사회에서 쉽지 않다? 맞지 않죠. 조국 장관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 아니 뭐 그러니까 표창장도 문제인데 마약인데 우리나라에 그 경계는 이제 없어졌어요. 저는 이제 조국 후보자의 지지자들과 대통령께서 가진 그 원칙이라는 거는 본인의 문제만 다루겠다라고 하지만은 실제 예. 민심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판이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당연히 영향이 있다 보고 그렇죠.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냐. 아까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범보보수권에서 러브콜이 있었다는 것은 예. 어느 정도였냐면 사실 황교안 대표가 혹시라도 낙마하게 되면은 그 네. 대체주자 정도로까지 언급되던 수준이었다.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어렵겠지만은 다만 홍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어떤 대중적 인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총선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 정계 복귀를 한다라는 것까지는 제 생각엔 뭐 어떤 적절한 명분과 그런 위치만 있으면 가능할 것이다 가능한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큰 그림은 못 그릴 거다. 이번 판에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 홍정욱 전 의원이 총선으로 복귀하면 그 이준석 노원 최고 아닌가요? 지역구 아닙니까? 노원병? 지금 안 그래도 인구가 줄어서 노원병이 사라지는 판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또 뭐 경쟁자인가요 그러면? 뭐 그러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홍 전 의원이 애초에 노원병에 공천받았을 때 거기에 지원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원래 동작구에 가려다가 이제 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거는 차원이 좀 다르다 봅니다. 근데 앞으로 진짜 정치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기 힘들겠어요. 최악의 신랑감 신부감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저주하는 그런 성직자처럼 살아야 돼요, 이제 가족들은. 그러니까 그 예전에도 뭐 정치인 자식들 뭐 남경필 지사라든지 뭐 마약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예. 그래도 뭐 큰 문제 없이 선거에 임했는데 이번에는 좀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뭐 CJ라든지 현대, SK 또 같은 이 변종 마약이거든요. 상당히 강도가 센 마약을 뭐 했던 경우가 지금 집행유예 받아서 또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죠. 자식 문제, 마약 문제 두 가지가 합쳐지기 때문에 저는 정계 복귀는 뭐 본인 자체가 하려고 하다가 다시 거다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홍정욱 의원은 그럼 법무부 장관 해도 됩니까? 마약이에요, 마약. 붙인다. 아니 본인의 잘못이 드러난 게 없잖아요. 그 물어볼게 마약이 잘못됐습니까? 아니 표창장 제가 말하잖아요. 잘못됐습니까? 집에서 인터넷이 잘못됐습니까?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의 항상 논리는 딸에게는 이제 확인 변종 마약에 애들리를 그 딸이 뭔 죄를 졌냐고요? 아니 나중에 혹시라도 법무부 장관 되면 할 수 있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원칙하에서는. 해라. 안 해라, 되죠? 해라. 해라. 왜, 그래. 왜, 왜? 아니 조국 장관 딸이 뭔 범죄를 졌어요? 지금 확정된 게 뭐가 있어요? 뭔 범죄를 해서 논문 이게 취소. 뭐 구속돼야 돼요? 논문 취소. 논문 취소가 이제 뭐 그리고 표창장 위조 행사, 구속되는 거예요? 사무소 위조 행사. 위조했다고 지금 모두 아직 뭐 결정이 안 났으니까. 결정난 게 그럼요. 어제 예, 없는데 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김치국토를 마시는지 말이에요. 예, 예. 이게 뭔가 결정되면 그때 되면 이성적인 사람들도 그래요. 기다렸다가 결정되면 나도 판가름 하겠다. 좀 그러니까 봅시다. 법무부 장관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 장관 임명? 해라 그래. 자유한국당 집권하면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네, 네. 그래요. 예. 아니 그냥 놀린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는 뭐 여자제가 있는 국가도 아니고 장관 하려면 할 수 할 있죠. 수는 있죠. 뭐 문제 되겠습니까 그게? 예. 근데 좀 그렇잖아요. 대통령 인사권을 가지고 만일 참 고민되죠, 그러니까. 이거 얘기할 때. 지명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뭘 사실 고민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대통령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국민 감정을 생각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이제 뭐 안 할 수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얘기해 봅시다. 그래요. 진작 이걸 했어야 돼. 실질적 분당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벌써 탈당 이야기도 비당권파에서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에 계시니까 탈당 제가 여기 주동자 중에 하나인데요. 예. 탈당이 논의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요. 좀 앞서 나가는 방향성이고 이거는 5개월째 저희가 뭐 손학규 대표와의 갈등 관계가 있지만은 항상 1번 옵션은 손학규 대표 퇴진을 통한 당의 혁신, 2번 옵션은 그럼 그다음에 뭐 탈당 등도 할 수 있다 정도지. 근데 1번 옵션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1번 옵션이라는 것이 사실
불가피한 측면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그러니까 당내 인사들이 줄 사퇴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하태경 의원 그 직무정지하면서도 무리수 때문에 또 여론에 또 역풍을 맞았고, 또 본인이 10% 뭐 추석 때까지 10% 달성하지 못하면 사퇴하겠다 이런 말의 번복등 같은 것이 뭐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식언을 하는 상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이제 갈수록 리더십이 붕괴되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런 상황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겠죠. 아니 손학규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던 것은 어제 오른 일은 아니고 처음부터 계속 흔들렸어요. 손학규 대표가 끝까지 나는 못 나간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거 궁금해요. 그거야 뭐 어느 순간에 또 저녁 인사를 하고 싶으시겠죠. 그거는 뭐 저는 얼른 나와서 다시. 아니, 그래서 빨리 해야 돼. 비당권파 인사들 중에서 중대 결심을 할 수도 있다. 그게 탈당 아니냐 이런 질문이죠. 중대 결심을 한다면 탈당이겠죠. 근데 뭐 저는 그것도 할 수 있다 차원이지. 그런데 그게 원론적으로 반복되어 오는 겁니다. 손 대표 퇴진해라. 그게 우선이다. 그런데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돈이라든지 교섭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게 탈당하기에는 힘들다 이런 거 아닙니까? 박지원 변호사가 지적한 두 가지 중에서 돈에 대한 부분은 예전에 바른정당 출신들은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새누리당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감행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을 안 가지는데 그 비례대표 의원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인사들이 다 비례거든요. 당권파에서 출당 안 시키겠죠. 안 시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고 또 반대로 뭐 당권파라고 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만약에 순수하게 본인들이 추구하는 호남 정당에 가까운 것을 하려고 한다면은 사실 뭐 이거 교섭단체만 유지한다면은 뭐 출당이라는 걸 동의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그거는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안철수 대표가 돌아와서 유승민 대표하고 손잡는다. 뭐 그런 시나리오도 언론에서는 그리던데요. 원래 안철수, 유승민 지분이 가장 그래서 신당을 만든다. 뭐. 이 당의 창당 정신 자체가 그 두 분이 생각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새정치라는 것과 개혁보수라는 두 가지 구호를 이제 합쳐서 만든 것인데 저는 이 두 분이 다시 한번 힘을 합치려면은 선결 과제는 뭐냐면요. 새정치랑 개혁보수라는 두 구호자 둘 다 이제 소구력이 떨어졌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서 둘이 힘을 합쳐 정치에 대한 비전을 국민한테 잘 전달하면은 제 생각에는 둘이 뭉치는 명분이 생기는 거고. 거대 양당 정치를 극복하자. 그거 이미 닳고 닳았던 그거라 가지고. 맨날 했던 방법. 저만 해도 그거 듣는 순간 막 힘이 빠져요 지금 막 이게. 그러니까 그거. 아니 뭐 명분이 있습니까? 명분이 없는데. 저는 근데 거기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공정사회라든지 새로운 담론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두 분 대선 지지율이 합산해서 30%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그 파괴력이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비상행동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것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10월 3일 집회에 가서 새를 보태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우리만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앞으로 좀 다른 선택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철수 의원이 만일 돌아오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더라도 안철수 개파 사람들하고는 행동을 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그 DJYS 계열이 동교동의 상동교 가 민추협을 구성할 때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실제로 미국에 계셨고 그리고 본인은 거기 추진하는 것에 선뜻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분이 함께 해가지고 이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 거거든요. 안철수가 온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뭐 안 대표가 귀국 일정을 늦춘다 하더라도 안철수 대표와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가 민추협을 얘기로 든 건 뭐냐면 두 분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둘 다 대통령을 노리는 분이라 하더라도 민추협을 구성했던 두 세력은 한 번씩 대통령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김상현 의원이 중간에서 DJ가 나한테 다 위임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중간에 매개체를 했는데 지금은 안철수하고 그 유승민이나 바른미래당 의원과 이 매개체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뭐 안철수 대표와 아주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알려진 예를 들어 뭐 그 이태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지금까지 저희와의 행동에 뭐 같이 하고 있다. 큰 이견 없이 같이 공조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거는 무리 없을 거다 봅니다. 터달기는 막 그래 안 달라 했는데 민추협하고 이거 비교할 수는 좀 지지도나 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뭐라고? 야망 크게 가져야지. 그거 뭐라고? 제가 볼 때도 안철수 전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이 같이 해갖고 뭔가를 만들면 제가 볼 때는 한 15%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수인데
이쪽에는 도저히 마음을 못 주게 자유한국당에 마음 못 주는 보수들. 네, 제가 볼 땐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난 선거 때 제가 안철수 대표랑 이제 총선 붙었잖아요. 네. 제가 그때 안철수 대표 쪽 그 당 만들려는 움직임 국민의당 되게 무시했거든요. 왜냐하면 선거 직전까지 그 블랙아웃 기간까지 막 10%도 지지율이 안 나오고 그랬거든요. 예. 투표장 가니까 이놈 싫고 저놈 싫으면 그냥 찍더라고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건전한 형태의 지지율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은 선거에서는 충분한 파괴력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오늘 보도 보면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에 돌아올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뭐 있긴 했는데 그런데 지금 안철수 의원이 안 하던 SNS를 다시 하기 시작했고 폭풍 트윗 하셨더라고요. 눈에 책도 보여요, 한 행동이. 출마에 하는 행동이 책도 출간했거든요. 책도 출마를 했어요? 괜찮아요? 다 출마합시다. 네. 책도 출마하고 출간으로 가죠. 책도 출간했는데 딴 사람 네. 몰라도 아주 전략적으로 하진 않고 나 정치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탁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전에도 총선 그렇고. 전에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오는 게 지금 하는 거는 총선하고 딱 타임이 맞지 저는 않나 안 생각이 대표가 드는데. 지금부터 만약에 그 본인의 어쨌든 등장에 대한 긴장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언플을 하든 뭐든 그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거는. 그리고 저는 여기에 대중적인 기대치를 이분은 참 특이한 게 그 주식시장에 자기 이름을 단 주식이 있어요. 근데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네, 이번에도 이게 좀 일정 주기를 갖고 반복되는 그런 그 안철수 대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기대치인데 이번에도 꽤 유의미하게 오르더라고요. 예. 우리 방송에서도 그렇고 이준석 최고 이외에 다른 바른미래당 의원 인터뷰한 의원들도 이 자유한국당하고 합친 일 없다고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네. 자유한국당에서 그런 얘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또 김무성 의원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 그러길래 왜 나가가지고 거기서 멸시 받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요. 제가 김무성 대표랑 뭐 그때 장제원 의원 나가시고 이렇게 할 때 신기하시네 오늘. 장제원 의원은 아무래도 좀 저랑 친분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 친한 형님이니까 쫄보다고 이렇게 막 했고 김무성 대표도 사실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많이 설득을 했거든요. 다시 복당할 때 예,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분들이 정치를 오래 하시고 다 그 경륜이 있으시지만 이 사태를 예측 못했다면은 저는 참 안타깝다. 지금 어차피 친박에 다시 포위된 어떤 형태의 그런 국면 아니냐. 예. 저는 그렇다면은 이분들이 이제 지금 하는 말은 전 진심이라 믿습니다. 왜냐면 가셔서 여러 가지 고초를 겪으셨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좀 더 용기 있게 말씀하시라.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국면을 만들었으니까 책임지고 예를 들어 뭐 총선에 이제 불출마하겠다라든지 대신 우리가 불출마한 대신에 어떤 새로운 장을 만들자라든지 뭔가 희생을 기반으로 한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뭐 국민들한테 울림이 좀 있을 것이다 여기서 봅니다. 불출마하겠습니다 하면 예 그러세요. 그럼 알 것 같은데. 불출마는 벌써 선언했고. 아니 지금 이준석 최고 말은 친박들이 그런 희생을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친박이든 아니면은 그 안에서 뭐 복당했던 바른정당 복당파든지 간에 복당파는 힘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친박이 그렇게 해줄지는 좀 의문인데요. 저는 지금 친박에 있는 분들 중에서 굉장히 지금 뭐 조금 자유한국당이 이제 조국 사태 때문에 지지율 올랐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뭔가 굉장히 세가 늘어날 거라 착각하고 있는 분들 그 보수의 확장에 본인들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하고 이번에 통큰 결단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그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과 합당은 안 한다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은 속내는 약간의 희망을 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약간이 아니고 저는 많이 걸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몸하고 현실하고 다른 게 아닌가. 다르기 때문에 머리는 절로 가 있는데 하태경 의원 빼고는요. 저는 몰라요. 제가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고 어차피 국회의원 되는 게 목적이라면 예. 자유한국당으로 빼게가 더 가는 게 유리하죠. 전 제일 자유로운 정치하는 사람이 하태경 씨인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로웠어요. 하태경 의원은 예. 정말 이 내부 총질도 아니고 외부 총질도 아니고 360도 돌려갖고. 그래서 어쩔 때 들을 만한 일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경청할 때 있어요. 그래요. 네, 맞죠. 이 정치권의 뭐 이합집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선거 앞두고 이어질 테니까요. 그때 좀 지켜보도록 합시다.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드리면은 국민의당이 2016년 4월 선거를 앞두고 2월 달에 창당했더라고요. 맞아요. 2월 달에 나간다. 아니 그런 것들까지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주변의 사람들은 생각이 여유롭습니다. 예. 자, 새우 말씀 다음 주 또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